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과잉 남용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 항목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저는 임시 방편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저는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네.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근데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정부가 그래서 비급여 관리 또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내놨어요.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등 이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에서는 중증과 경증 질환을 구분해서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험체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저하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의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람직한 개편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의료개혁 특위의 필수의료 또 공정보상 전문위원장으로 계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이시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맡고 계신 김성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험학회 회장 맡고 계시는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의 유주선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료개혁 특위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신 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 몇백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받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를 또 받으면 그건 실손보험에서 거의도 대부분 받고 지금 이제 그런 체계인 거죠. 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의 실손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런 형태의 실손보험은 좀 독특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민영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식으로 거기는 어차피 이제 공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보험 자체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비급 우리로 말하면 급여 비급여 이런 구분보다는 자체 보험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전 국민이 공보험으로서 커버가 되는 상황에서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들 본인 부담을 커버해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실손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실제로. 첫 번째로는 본인 부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 비급여를 나눠서 해주는 게 아니라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비급여에서도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국민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 의료비 절감은 건강보험이 대부분 다 해준다고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내가 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실손보험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국민 그 제2의 건강보험 이런 지금 위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비 증가라든가 이제 정부에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긴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해법, 그다음에 시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실제로 여기 가입해서 혜택을 본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부담이 커졌다 등등의 우려도 많고 이랬었는데
제일 큰 우려, 배경, 그러니까 이렇게 개편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부터 한마디씩 좀 들어보죠. 예, 우선 뭐 이번에 그동안의 논의와 발표는 크게 비급여 제도 자체, 건강보험의 비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하고 실손보험에서의 개혁인데, 실손보험은 뭐 사보험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보험에서 커버해주고 급여를 해주고 있는 항목들의 본인 부담도 실손보험이 보험금의 대상으로 하고 또 비급여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뤄지는데 비급여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것이 실손보험이 들어오면서 그 본인의 선택이 이용하는 순간 비용을 안 들이는 가격을 없애는 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고, 값은 올려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부담은 실손보험에서 해주니까 환자가 부담을 덜 느낄 것 같고 하니까 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걸 과잉 진료다? 그 이용이 반드시 의료적으로 그 어떤 가격을 의식하면서 환자도 선택한다든지, 의사들도 충실한 어떤 의료 자체의 성격으로만 권한다든지 이러지를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나옵니다. 약간의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협회 입장에서. 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뭐 저희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급여 비급여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뭐 보험 체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이게 읽었다 보면 비급여라는 단어하고 비보험이라는 단어하고 약간 혼동이 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를 나누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료적으로 입증돼 있고 환자한테 치료적이나 진단적이나 아니면 뭐 입원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를 저희가 비급여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환자한테 시행함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저희가 비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의료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다가 먼저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비급여라고 설정이 돼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아무래도 건강보험에서는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고요. 비급여는 현재는 그 가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렇죠. 그 가격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뭐 70%다 80%다 이런 식으로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비급여에서 아무래도 가격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가격적인 부담을 실손보험이 많이 커버를 해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 내지는 병원 입장에서 환자들한테 이 비급여 진료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물론 이제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이나 비급여의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일단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건강보험의 대체제로서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진료 선택권이라든가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높아졌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비급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의 개편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규제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건 보험료 거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맞습니다. 뜻이고, 그것도 지나치게. 나가는 돈을 따져보니까 전부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이더라. 맞습니다. 근데 꼭 그게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팀장님은. 글쎄요,
손해율이 높아지는 거는 실은 비급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초에 이제 상품 설계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만든 실은 이제 그런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하셨듯이 이제 지금 저희가 비급여를 관리하는 이유가 실손 보험의 문제 때문이라고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비급여가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환자의 급여에 붙여서 혼합해서 하는 진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는 이 치료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지 그리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국가가 심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급여를 하는 것이지만 비급여는 가격이나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병원마다 네. 같은 치료인데 가격 차이가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다르고 또 그거는 의료진이 실은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그래서 실은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으로서의 완결성을 갖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비급여가 더 붙고 그래서 더 좋아졌는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더 우월한 진료나 좋은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실은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들여다 보니 이제 실손에 굳이 치료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조금 비중증의 진료가 아주 과도하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직하게 아플 때 꼭 필요한 진료를 받았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은 이제 그 보험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나머지 일부 환자들이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쓰면서 문제가 발생하니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문제여서 실은 이제 비급여의 개선까지 왔다. 실은 비급여의 관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뭐 소비자, 환자,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것이었는데 워낙 의료계의 반대와 그리고 또 보험사의 또 그런 또 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거의 손대지 못하고 의대 증원만큼의 아주 핫한 주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손 문제 뭐 이런 좀 비도덕적인 진료 행태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 이제 비급여를 좀 관리해야 된다,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흘러오게 된 거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정형외과 도수 치료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도수 치료는 저도 뭐 의료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치료적인 효과보다는 통증 완화. 여서 실제로 이제 증상이 나아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시적인 이제 통증 완화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 뭐 1년에 뭐 저희가 이제 그 물리치료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300회 이상 매일 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실은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엄청난 돈이 새 나가다 보니 손해율이 막심해지고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위원장 맡은 조직에서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개편안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의 경우는 아까 잠깐 그 TV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관리급여, 비급여에 있는 거는 건강보험이 커버해주지 않으니까 가격도 설정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놔뒀는데 그것이 여러 문제를 처리하게 되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도수치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체충격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의료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까지 해주지는 한 대상은 아니다 해서 비급여로 남겨놓은 건데 거기에다 가격을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권유를 하는데 거기에 실손보험이 들어와가지고 비용을 낮춰주니까 환자도 이왕 보험료 냈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개편안 자체는 그런 것 중에서 일부 문제되는 것들을 관리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권 안에 들여오는 거예요. 비급여로 놔두는 게 아니고 경계선이긴 하나 건강보험 안으로 들여오되 건강보험으로 들여왔으니까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설정하는 기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건강보험에서 5%라도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9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가 15만 원이었다 그러면
가격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10만 원 정도 설정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층이 있겠지만 정형화시키고 그 서비스를 그리고 그 안에 비용을 어느 정도는 조절해서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10만 원 중에서 9만 본인이 5천 원. 9만 5천 원을 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과거에 15만 원 내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급여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적인 섹터에서 그 서비스의 내용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뭐 의사분들도 치료를 할 때 그런 걸 의식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절된 정형화된 어떤 그런 걸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굉장히 잠깐만. 많아요. 근데 아이템. 우선 그 내용에서 네, 그 내용. 기존에 15만 원 하던 도수치료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커버해 줬잖아요. 네. 예. 그 이번에 이제 이게 관리급여가 돼서 가격을 좀 정형화시킨다 해서 10만 원 중에 9만 5천 원이 본인 부담금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실손보험에서 해줍니까? 안 예, 해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좀 오해가 있는데 예. 지금 얘기되는 실손보험에 대한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5세대 보험이라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낼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본인 부담 구조라든지 이거를 정한다는 얘기고 기존에 가입돼서 기존에 보험을 낸 분들은 기존에 2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20%에 해당하는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새로 만드는 상품은 그동안에 과거 실손보험이 2003년도에 1세대 보험이 나오고 2009년도에 2세대 보험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뭐 상병당 1억 원까지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비급여에 대해서 상품을 규정하지 않고 비급여가 환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설정이 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지불해줘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손해율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 의식하게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대신 그 가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지니까 보험료는 적게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하는 게 대표적인 우리 그 시청자분들 도움을 위해 지금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의 경우 기존에 15만 원 실손보험에서 커버 이걸 대신에 가격은 조금 합리화시키고 대신에 새로 만들어지는 실손보험에서는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끔 그 대신 보험료를 대신에 보험료는 그렇죠. 적게 하고 그게 핵심. 이런 안이 하나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요거 하나에 대해서 이게 제일 관심사니까 자 각자 의견들 내보세요. 거기 제가 먼저 조금 그 관리급여 이번 개편안에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그 사항은 관리급여를 신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체외 충격파라든가 영양주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의료기관마다 너무나 가격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진료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 또 평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부가 관리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어떤 그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치료까지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은 맞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남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정리는 하나 해야 되는데요. 비급여를 심사하지 않는다 틀린 얘기입니다. 비급여다 심사해서요. 그 내용의 적절성은 의료적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에 대해서 급여 체계로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서 비급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고 의료적 적절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잘 생각해 보면 비급여에 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없죠. 근데 관리급여로 돼서 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실제로는 더 비용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또 의료 비용이라는 걸 잘 봤을 때 전체 의료 비용이라는 게 있지만 자 급여 체계에서 건강급여를 내는 비용은 사실은 비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민 부담하고 상관이 없죠. 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으로만 보면. 그 비용을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또 한 번 따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결국은 비용을 관리하는 체계는 의료보험에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급여라는 다른 말을 쓰신 건데 사실은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보장률을 올려서 급여로 포함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뭐 이번에 개편안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훨씬 더 맞죠. 대신 어떻게 보면 5%의 비용만 내면서
이건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다라고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이 있다라는 저희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치료적 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강보험의 원리입니다. 새로울 게 전혀 없는 거고. 건강보험 어쨌건 보장성 확대니까. 네, 그거는 뭐 이전에도 쭉 해왔고 이제 뭐 얼마만큼 하느냐의 속도의 문제인 거고 지금 이제 관리급여 말씀하셨지만 유 교수님처럼 저도 방향성은 어쨌든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기준을 매기고 가격의 기준을 매겨서 적절하게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건강보험의 일부라도 5%라도 건강보험이 부담하면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실은 많은 항목을 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수 체외 충격파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비급여가 미용주사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 비중증 불필요한 그리고 또 그것이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진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급여 진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급여 진료들은 상당 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 한두 개 상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우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애초에 이제 특위에서 논의할 때 전반적으로 비급여에 대해서 모두 좀 정부가 어떤 비급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좀 다 실태를 좀 파악하고 먼저 조사부터 하고. 네, 파악해서 이것은 급여할 것, 예. 이거는 비급여로 둘 것, 또 비급여에서도 가격은 그래도 지금 저희가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도수치료 50배, 60배, 가격은 몇백만 원 차이까지도 났습니다. 같은 진료임에도 이렇게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일정 부분 정도 정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관리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예. 그걸 하기를 바랬는데 실은 이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일부 지금 관리급여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이거 가지고 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가 지금 좀 이번 개편안에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 급여 체계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더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 말고 이 관리급여에 대해서 방향은 동의하나 구체적인 안이 부족하다, 실태 파악부터 해서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의사분들이나 의료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것이 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안전성, 유효성 뭐 이런 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필수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같으면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아이고. 그런 경우는 완전히 당연히 급여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죠. 영양제 이런 건 좀 덜해서 그건 비급여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전의 스펙트럼이 있고요. 예. 그 중에 아까처럼 필수성이 아주 강한 거는 본인 부담 20%, 심지어는 5%, 암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 부담률은 그게 얼마나 그 가격을 의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95%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는 선별급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50%, 60%, 90%까지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관리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95%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선별급여 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최근에 문제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비급여를 이번에 급여화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가격을 설정하는 기능, 공적 기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기능,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료를 제공하는 쪽과 이용하는 쪽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만 본인 건강보험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재정은 들어가나 사실은 좀 불필요한데도 이용했었을 그런 의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이 그냥 해주니까 했던 거. 그런 어떤 양이 줄면서 어느 정도 건강보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국민 의료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필요한 의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된다 이런 게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건강보험 돈이 나가는 건 좋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급여권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전체 부담을 고려할 때는 아까 의사협회나 뭐 이런 쪽에서 기존 급여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보완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수가들도 조절할 여력이 생기게 되고 이런 전체 그림하에서 이번에 급여권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나 비급여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좀 제시가 된 거고요. 급여권으로 들어온 것에 안에 대해서도 또 본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그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지만 새로 만든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번에 안이 나온 거죠. 김학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계속 또 비급여에서 실손보험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기본적인 의무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이 국가에서 만든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보험이죠. 엄연히 개인 기업에서 만든 보험입니다. 손해율이 뭐 많게는 150% 이상이라고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설계의 잘못이죠.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봐야 되죠? 보험회사가 봐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봐야 되는 손해를 도대체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가 저희 첫 번째 의문이라는 거여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사실 이 지금 2차 의료개혁안에서 발표되신 이 실손보험, 비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연구원의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결국은 나중에 기대효과에 나오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자, 대국민적인 효과,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얻는 이득. 그럼 결국 보험회사의 이득이 있는 거죠. 공급자의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굳이 이제 비급여하고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어떤 설계 문제를 왜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 건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을 좀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험업계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료개혁 특위에 왜 실손보험이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기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필수 의료로 옮겨가는 것이죠. 필수 의료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고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의 개혁이 대두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뭐 좀 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말하면 필수 진료는 돈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도수 치료나 미용 주사 많이 하는 그런 뭐 정형외과나 뭐 아니면 피부과나 뭐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의료 진료이 딱 빠져나가고 맞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세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아까 손해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전체 보험금을 따져보니까 가입자의 9%가 지급보험금의 8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다 쓰더라. 맞습니다. 가입자의 65%는 지급보험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른 선의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의 상승으로 야기시키게 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손보험의 개혁이 여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민간보험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해야 되냐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건 설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데 이 보험 상품,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상 손해율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험료로 보험사는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보통 건강보험이 매년 3%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보통 인상이 됩니다. 그것도 실은 매우 높게,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그 정률제로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의료비가 늘어나는 거여서 그것도 너무 높은 인상률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실손은 매년 2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거의 폭탄적인, 살인적인 저희는 이제 인상률이라고 보는데 보험사들은 실은 가입자들한테 전가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그걸 또 가서 가격이 적정한지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를 또 거버넌스를 참여해서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국가가 일부라도 좀 개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방치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실손이나 비급여 개편의 목적이기도 하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비급여 관리는 실손보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건강보험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까 유 교수님의 표현은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에서 보험사 설계 잘못인 건 맞지만 근데 그런 실손보험의 작용 때문에 의료 체계가 변하더라.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비급여하고 또 비보험하고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보험 진료 쪽으로 많이 가는 거지 비급여 진료 쪽으로 많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 미용 이쪽은 비보험 진료가 훨씬 많습니다. 비급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저는 외과 교수니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암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재료라든가 아니면 또 항암제 등등에서는 아직까지도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또 약제를 2가지 이상 써야 되는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각각의 약자는 보험이 되지만 2개를 병용했을 때는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 비급여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우리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그 개혁안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글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기는 약간의 무리는 있다. 물론 이제 영향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조절이 되면 충분하게 조절이 되는데 단순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급여와 비보험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보험은 피부 미용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주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라고 문제시되는 치료들이 도수나 체외 충격파가 대부분 그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필수과로 불리는 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 그렇죠. 네, 뭐 MRI나 CT나 이런 데들의 비용들이 실제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일부 있다. 의사협회도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걸 좀 경중을 나눠가지고 문제 있는 거는 좀 고치고 꼭 필요한 거는 정말 건강보험 체계를 끌어들이고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보험과 비급여를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죠. 이제 그 안에 아까 이제 보험 그 구분은 좀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구분할 때 지금 사실은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커버해 주는 거는 아까 우리 김성훈 대변인께서 말씀한 대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정부가 그렇게 나설 대상은 아닌 거죠. 이제 그 말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유수정 교수 말씀대로 이제 영향을 준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건강보험이 급여를 해주는 항목을 다시 실손보험에 해줄 때 그 건강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10% 건강보험이 본인 부담을 시키는 거는 사실 실손보험에서 해줘도 어차피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그것 때문에 뭐를 해서 생겨서 더 이용한다 하지는 않는데 95%를 본인 부담으로 남겨놓은 것을 갖다가 실손보험에서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커버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가격의식이 없어져서 건강보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성이 있어서 남겨놓은 부분을 그냥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룬 게 이번에 이제 개혁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과 비중증을 좀 나눠서 물론 중증과 비중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나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뭐 질환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가지고 중증의 경우는 아직도 지금 해준 대로 실손보험이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해주되 경증의 경우는 지금처럼 모럴 해저드가 생기지 가격의식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을 계속 남겨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9만 5천 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경증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9만 5천 원 95% 본인 부담을 다시 또 실손보험에서도 95% 자기 부담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증은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실손보험이 커버해주지 못하게.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실손보험만 또 따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손보험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급여 차기로 가져가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가 4천만입니다. 그중에 1, 2세대가 1,500만이 넘죠. 새로 이제 5세대를 만들 때 그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비의 부담의 감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어떤 그 손해율, 뭐 이거를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겉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링을 만들고 있지만 5세대 적용한단 말이죠. 그럼 1, 2, 3, 4세대까지 가지고 계신 이 환자분들한테 부담을 결국은 보험금의 어떤 나가는 걸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비급여를 이제 네. 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적과 방법에서 약간 혼동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개선하겠다.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없으니 그러면 실제로 줄어드는 의료비는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기존 1세대, 2세대의 그 실손보험. 권한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면 네. 지금 기존의 문제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그걸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기존의 거는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대책이 그렇다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오는 상품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고 저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이 2003년도 1세대, 2009년도 2세대, 2017년도 3세대 나올 때 그 과정에서 그 상품을 관리할 수도 없는 상품을 판매해가지고 네. 그래서 손해율을 높여놓고 나서 그거를 국민에게 다시 보험료 증가로 가져오는 거는 실손보험이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거는 발생된 문제고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그런 신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이번 개혁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 대목 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5세대 보험에 대해서. 5세대 보험이 새로운 상품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문제가 좀 해소되는 상품이 나오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세대와 2세대 초기 상품들 특히 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재가입 주기가 포함되지 않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재매입 제도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매입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1세대, 2세대 상품을 일종의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사들이고 누가 사요? 누가 사요? 보험회사가 사고 보험사가 사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어떤 갈아타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그 상품을 수요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어떤 연령층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담보를 요구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보험료는 싸질 것이고 예. 담보가 나에게는 보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정 수에 있어서는 계약 재매입 제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5세대를 내놓는데 네. 1, 2세대가 과연 갈아타겠느냐? 보험회사가 재매입을 해서 갈아타도록 하면 방법도 있다. 이렇게. 예. 네, 보세요. 뭐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당연한 없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게 강제하는 거 아니냐에 대로 알려지면서 실은 논란이 되게 많았고, 네. 근데 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이제 시행하다가 이게 지지부진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제화하겠다 뭐 이런 플랜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매입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그리고 예. 또 합리적인 상품에 다시 재가입하도록 실은 그건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1, 2세대의 혜택만큼 주어지지 않는 5세대로 변화가 될까요?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5세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저희가 잘 모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1, 2세대 보험 상품이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과도하게 보장이 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보장률이 훨씬 낮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 그러는 걸로 과연 또 그분들이 갈아탈까? 또 1, 2세대가 이미
20년 전의 상품입니다. 예. 젊을 때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50대, 60대가 돼서. 그분들이 혜택이 이 적은 상품을 갈아탈까요? 전 그거 설득하기가 뭐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재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희망사항이고 사실은 뭐 본인이 5세대 보험이 이렇게 본인 부담을 높이는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로 갈아탈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죠. 실제로 보험료는 싸지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매입을 하는 조건이 이제 보험료 싸고 기존의 상품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높아졌죠. 20만 원 이상씩 매달 내야 되는 식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거고 실제로 4세대 보험이 21년도에 나왔는데 2021년도 거의 지금 가입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계약 재매입 제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세대, 2세대 초기 이 상품 가입자에 대한 어떤 수요층을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안 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거의 65%는 실제 보험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면은 분명히 갈아탈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걸 기대해 본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리려면 그 지금 뭐 한 10% 정도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65% 이상의 비용을 지금 쓰고 있다. 건강보험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환자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안 가죠. 노인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건강보험 부담하시는 그 가입자와 수혜자 비용을 따지면 뭐 물론 실손보험보다는 못하겠지만 아마 비슷한 비율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혜택을 받지 않는 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나는 그 건강보험 돈을 안 내야 되겠네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관리급여라고 하는 새로운 개편안, 그다음에 5세대 실손보험 두 가지를 얘기해봤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병행진료 금지거든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소개해 주시고. 병행진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강보험이 급여를 해주는 커버해주는 항목과 건강보험이 커버해주지 않는 비급여를 병행해서 동시에 진료를 하게 되면 그동안은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비급여는 본인이 내든가 실손보험에서 내주는데 실손보험도 커버해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키는 비급여의 경우는 도수치료? 모르겠어요.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도수 치료가 예로 나오긴 했으나 뭐 피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왕 나온 예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뭐 주사를 맞았다. 동시에 도수치료도 하실래요? 해서 도수치료 했다. 이게 병행진료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금지한다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항목을 설정을 하면 금지한다라기보다는 비급여로 본인이 비급여를 내든가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와서 건강보험의 진료를 받고 진찰비를 받고 할 경우는 그렇죠. 그 진찰비는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인이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원칙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혼합진료 금지라고 해서 적용을 하나 한국에서도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은 처음부터 급여가 하는 상태에서 쭉 발전해 온 거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전국민 보험이 된 상태에서 비급여가 들어오던 시절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로 간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항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건강보험이 지불하지 않는 그런 항목을 설정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가지고 혼합진료를 전부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의료계에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가지에서만 적용해 그 제가 항목도 없고요. 설명 정부가 이제 정확하게 항목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 이번 자료 발표할 때 미용 성형 목적의 맞습니다. 비급여를 하면서 거기에 실손 보험을 타기 위해서 급여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해서 코를 높이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수술 같은 경우를 보통은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 불필요한 이제 비급여 급여까지 하는 경우여서 이제 이런 경우는 비밸브 재건술로 했을 경우에 급여를 아예 제한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치료가 검토하긴 아닌 했습니다. 치료가 아닌 미용 성형
성형 목적. 목적에 아주 뭘 제한적. 하는데 네. 거기에 왜 건강보험료가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난 1차 때까지는 혼합 진료라는 용어를 쓰셨다가 이번에는 또 용어를 바꾸셨습니다. 병행 진료. 그게 아마도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의사들도 이게 급여 비급여를 사용하는 그 병행 진료의 기준이 뭐야라는 질문들을 서로 많이 합니다.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또 이런 병행 진료를 금지하겠다. 뭐 그 자체를 저희가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을 하나 만들어 적용하다 보면요, 일종의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사를 하는 게 과연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필수 또 미용하고 지금 성형 얘기를 드셨는데 미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성형 같은 경우는 치료적 성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리해내기가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100% 이거를 반대한다 이건 아니지만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거기에 제한을 가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자들한테 필요한 비급여 진료도 꽤나 있을 텐데, 아니면 비급여 제로들도 있을 텐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아니면 굉장히 위축되는 진료가 되면 결국 환자들의 선택권, 의사들의 진료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수 치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도수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도수 치료는 이거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뭐 그건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남은경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당국도 미용 신체적 어떤 개선의 목적, 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이라든가 성형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치료적 성형 이런 걸 어떻게 잘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치료적 성형 아니 뭐 피부 미용 성형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비급여 급여 그 가르는 거는 기본적인 기준은 그겁니다. 건강보험은 필수성과 선택성. 예. 이거는 딱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스펙트럼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필수성이 강한 아까 맹장 수술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부터 어느 정도 선택성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 중에서 아예 진짜 본인의 선택에 완전히 맡기는 건 비급여로 남겨놓는 거고, 그중에 아까 관리급여, 선별급여에서 90%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도 그 필수적으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의료 다른 상품과는 달리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고 전체적으로 그 가격을 설정하고 이런 제도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의료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적 시장에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그 의사들의 전문성과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권하는 대로 의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택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히 없이 그냥 맡겨놓게 될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판단 자체가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 정책에도 의사들이 들어가 있고 정책 과정에 의사들의 전문성을 받아서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관리급여로 들어올 만한 성격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정해놓지 않는 것이 그런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관리급여 대상도 그렇고 예. 병행진료 금지 대상도 그렇고 결국은 의사들이 판단하게 그럼요. 됩니다. 의사들이 판단하죠. 의사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진료에 대한 어떤 행태, 여러 가지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이 의견을 낼 거고요.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거나 심사하는 과정, 어떤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바람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비급여 또 병행 진료 잠깐 말씀하시는 거에서 부가 설명 잠깐 드리면, 얼마 전에 독감 때문에 잠깐 저희 환자가 많이 늘어서 저희가 먹는 약을 주느냐 주사제를 주느냐 가지고, 주사제는 비급여고 먹는 약은 급여니까 주사제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하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진료를 할 때 뭐 앞으로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이번에도 개편안을 보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더라고요. 일반 병원에서도 그런 것 제대로 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주사제와 먹는 약의 가장 차이는 뭐였냐면요, 주사제는 한 번 맞습니다. 맞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먹는 약은 5일 동안 먹어야 되고 실제로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이 몸살 감기 있으면 3, 4일 쉬세요라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선택을 어떤 쪽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급여 시장으로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악유가 있기 때문에 이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어떤 치료냐 또 어떤 약제냐 뭐 어떤 증상이냐 질환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해서 환자들이 이런 장점과 이런 장점, 이런 단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걸 듣고 선택할 수 있으면 전 제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지만 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설명이나 내용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환자 선택권은 사실 거의 없다. 저는 이번 그렇게 발표 중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비급여라는 항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여를 해주는 걸 중심으로 시작하고 확대되어 온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급여권 안에서 수입의 부족을 비급여에서 벌충하게 하는 그런 것이 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민간에게 우리나라처럼 민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투자하게 만들고 한 거. 그러니까 투자한 쪽에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이 맞물려서 왔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로 이런 조정 과정에서 통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아까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의료 정책의 경우는 당사자인 의사분들이 워낙 자존심도 세고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침해받지 않으려는 게 강한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얘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거의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의사들 세계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아까 그 혼합진료, 병행진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게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아주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가관일 정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의학을 배우는 이런 과정에서 배우는 일종의 그런 특성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상 의사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환자가 방문을 하면 가장 흔한 그다음에 가장 나쁜 것부터 감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맹장염 말씀하셨는데 되게 뭐 아랫배가 아프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오는 환자한테는 뭐 1번 맹장염 가장 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 대장암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설명 의무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1년에 평생 한 번 경험할지 모르는 부작용도 설명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했을 때 보면 가장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생길 수 있는 가장 나쁜 쪽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뭐 의협 대변인 그 자격으로 나오셨지만 대체로 오늘 그 정부가 하고 있는 개편 방향 자체의 부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몇 가지 긍정적인 게 있고 그러나 보완될 점 또 전문적으로 거기에 가서 심사하고 판단해야 할 대목들이 남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자율권은 정말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너무 그 자율권을 이제 보장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의 모든 의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진들에 의해서 과잉 의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자율권을 일부 규제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여처럼은 아니지만 보건당국이 이 비급여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보충을 있습니다. 드리면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좀 놓쳤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는 당장은 일본에서 왔었고요. 일본은 독일에서 배운 거거든요.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우리가 그래서 1880년대에 이제 독일에서 해서 쭉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제도인데 그러니까 그 원형이 되는 독일도 당연히 그 비급여가 있는 거죠. 비급여를 받는데 그런 제도를 살펴보면
최소한 우리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의사분들은 여기서 수입을 받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 비급여를 제공해서 환자에게 갖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딱 어떤 비급여 항목들이 사전에 설정이 돼 있고 알겠어요. 그 설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막 의사분들이 이렇게 자율성 억울해하고 자율성 침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뭐 사실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의사들 사회에서도 100%뭐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저희 가끔씩 보다 보면 뭐 어떤 비급여 항목 보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많아서라고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굉장히 좀 부도덕한 분들도 있겠죠. 거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징계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저희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걸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사회가 좀 전환이 돼야 된다. 또 저희 스스로도 그런 사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훈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비급여 실손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6,0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3월 5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등 실행 방안에 대해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해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비급여 실손 연관어를 살펴보면 도수치료, 보험, 환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으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 치료의 본인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고 보장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정부의 개혁안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증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비급여 실손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부정감성어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지급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급여 실손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오늘 뭐 조금 어려운 용어들입니다만은 이 관리급여라고 하는 거, 그다음 제5세대 실손보험, 또 병행진료 금지, 뭐 이런 몇 가지 개편안들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확정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확정된 측면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현재 의료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으나 지금 전국 상황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유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안테나에 의하면은 지금 현 여와 야 모두 현재의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 아젠다가 펼쳐지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어찌 됐든 정책을 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있고요. 의료개혁 자체가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항상 논의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급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기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선별급여 뭐 여러 가지 쭉 그 본인 부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 틀 안에 무슨 항목이 들어올지 들어오려면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떠한 진료 그 급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향은 결정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급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기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향은 결정된 거고
구체적 항목만 이제 나가면 그렇습니다. 된다. 항목과 구체적 항목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진료 인정받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물론 기존에 논의가 다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확정해서 하는 것은 일정한 절차가 있어. 적정성위원회라는 게 있고 건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시민단체 또 의료계 다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항목들만 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까? 네. 말씀 먼저. 네, 저희도 이제 거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잡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항목을 언제 어떻게 그렇죠. 얼만큼 결정할 것이냐가 남겨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한 것 외에도 지금 급여 비급여 체계 또 실손보험 이 시스템에서 오늘 논의 못한 것 중에 이런 건 좀 빠졌다 싶은 게 혹시 뭐 있나요? 경실련에서 보시기 어때요? 저희는 이제 일관되게 지금 비급여 관리와 관련돼서 정부가 밝힌 것 중에 급여화하겠다. 그리고 관리급여로 핀셋 규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이제 모니터링 제도로 이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를 받고 예.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근데 실은 비급여 전체 실태가 어떤지를 보건당국도 모릅니다. 어떤 비급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의료기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태도 모르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실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지금 그래서 보고제도라는 게 일부 도입이 돼서 2년 정도 지금 시행이 됐고, 근데 문제는 모든 비급여를 다 보고하도록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일정 항목만 정해서 그것도 1년 중에 한 달치. 그 정도의 샘플 내용들만 받아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실은 비급여가 시장에서 어떻게, 의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보고하도록 하자. 네, 전체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게 이제 의사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병원급 이상에서는 벌써 보고한 지 오래됐고요. 네. 중요한 건 의원급이죠. 의원급에서도 아니요. 2년 전부터 의원급. 보고하고 가격까지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거를 파악하는 데는 좀 있으면 다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 비용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건 첫 번째로는 오늘도 토론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마치 비급여 진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필요 없는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또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럼 과연 보험사는 무슨 어떤 부담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토론하실 때 토의하실 때 있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그 보험회사는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네. 보험회사 책임도 분명히 물을 거 있어야 된다. 또 빠진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도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회사가 잘했다고 저 개인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5세대 상품이 참고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나 시행 세척이 이제 개정이 되고 보험사의 실무 작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2025년 금년 말에는 아마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보험료는 낮아질 것이고요. 또 그 담보가 줄어든 것은 아마 또 담보에서 배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골로 얼마나 갈아타도록 하느냐. 그거에서 아까 얘기가 나왔고요. 뭐 빠진 게 있나요, 정 교수님? 앞으로 과제라든지.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실손보험이 이번에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뤄진 의료개혁을 논의한 자리에서 다뤄진 것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민 보험 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험이 그 공보험 하나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제공을 해준다 하는 것이 원래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제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 하에서는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형태, 그냥 정액보험,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으면 2천만 원을 준다 이런 거는 이제 정액보험은 사실은 그렇게 의료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 상품이죠. 그런데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지불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그 실제 손해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다른 상품과는 화재가 나서 화재해 준 거랑 달리 실손보험의 경우는 그 의료를 제공하고 받는 당사자가 보험자와 별도로 있으면서 그것이 아까 말한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새로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중심이고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거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강보험이 급여해주는 분야에 커버를 해줌으로써 그 가격의식을 없애고 교란하는 부분들은 이제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5세대 상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유의해야만 실손보험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보험료의 상승이라는 걸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아마 사회보장 측면에서 임신이나 출산 어떤 보장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개혁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방향은 보건당국이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다만 여전히 관리급여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면서 비급여 과잉 의료에 대한 어떤 관리 강화를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비급여가 정부 관리 범위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좀 더 관리 측면을 강화하면서 당국의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있습니다.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파악도 정확히 하면서 그 말씀이시로 듣고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분당 한 30초 정도씩 마지막 발언 우리 팀장님부터. 예. 네, 지금까지 비급여는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 보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하고 또 적절하게 진료가 되는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개혁 방안도 일정 부분 그런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 교수님. 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특히 저는 비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비급여에 대해서 지금 개혁안대로 나온 안들이 제발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가시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비급여 자체의 어떤 가격의 자율성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은 바가 있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가와 출발에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조절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자율성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급여 체계가 좀 변화해야 되고 급여 보장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동반이 되고 수가가 좀 조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 예, 뭐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논의는 뭐 3, 40년 전에도 제가 의료정책을 관계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뒤로도 앞으로도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같은 의료개혁 특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그때그때 그 의료 제공 체계와 재원 조달 체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액터인 의료계하고 지불자인 건강보험 그리고 정책 당국자, 학계 모두들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해서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내고 합의를 구해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번에 그런 과정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손보험이 긍정적 기능을 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한국 의료체계 전체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말씀들을 의료계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더 이상 이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개편 방향은 나왔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구체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인 것 같네요.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